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 여러분, 어제 투표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개표 방송을 밤 늦게까지 보시느냐고 아마 지금 졸린 눈을 이끌면서 생업에 종사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요. 네, 오늘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을 기다리신 우리 왕 애청자 여러분들, 네, 방송을 왜 안 하지 하면서 상당히 궁금하셨을 겁니다. 네,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참 당혹스러웠는데요. 네, 여러분들 내용을 간략하기라도 그래도 아셔야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걸로 판단이 돼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전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 순천향대 이은혜 교수를 제가 초대를 해서 특별 대담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때 코로나 언제 종식되나라고 하는 물음표를 앞세워서 1시간 넘게 대담을 하고 여러분들께 그래도 좋은 내용, 방송 잘 봤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어제 유튜브 본사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경고를 받았는데 딱 한 문장이더군요.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글쎄요, 잘못된 의학 정보가 어떤 구체적인 정보인지 이것은 뭐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발표를 하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은혜 교수의 그 방송 내용은 이른바 K방역,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하고는 K방역에 대한 어설픈 대응, 그리고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은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건전한 비판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주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이른바 팩트가 아닌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주워들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조목조목 통계 자료로 얘기를 한 그런 내용이지만 잘못된 의학 정보, 이른바 K방역의, 글쎄요, K방역의 권위를 도전했다는 그런 뜻일까요? 네, 아무튼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했다는 그런 미명으로 경고 처분이 보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경고를 하면은 일주일간 방송에 사실상 방송이 발이 묶이는 그런 제재가 이르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생방송은 부득이 하지를 못하는, 생방송을 할 수가 없는, 그쪽에서는 생방송 스트리밍이라고 그러죠. 실시간 스트리밍을 막아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오늘 오후에 이렇게 제가 미리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후에 볼 수 있는 그런 우회 방법을 제가 택한 것인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계정인 아시아 투데이, 그리고 영어로 ASIATUDAY, 바로 저 나오죠. 아시아 투데이가 원래 계정인데 지금 저게 일주일간 발이 묶이면은 새로운 계정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급히. 그거는 아시아 투데이는 똑같고 그 옆에 아시아 투데이라는 영문 대신에 유튜브, YOUTUBE 라고 하는, 아시아 투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검색창에, 유튜브 검색창에 아시아 투데이를 치면은 아마 아시아 유튜브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임시로 아시아 유튜브라고 하는 새 계정을 통해서 당분간, 글쎄요, 뭐 일주일이 걸릴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비상 지금 사태를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1시에 이상하다, 왜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고도 안 하고 지금 방송이 안 나오지? 라고 하는 제 문자 메시지로도 한 20여 통이 지인들로부터 왔는데요. 예, 무슨 일이 있느냐, 아니면 어제 개표 방송을 꼬박 밤을 새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오늘 쉬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저런 얘기를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막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자막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저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저렇게 자막으로 6줄인가요? 6줄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걸
보셔야 아마 그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아실 텐데요. 예, 제가 보다 알기 쉽게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당분간 며칠 동안은 네, 정상적인 지금 라이브 방송이 사실상 쉽지가 않을 텐데요. 네, 일단 아시아 유튜브 YUUTUB라고 하는 예, 새로 저희들이 만든 새 계정을 통해서 예, 가능하면은 11시 하이파이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네, 며칠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원래 본 계정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요. 예, 아무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밤을 설치셨을 텐데요. 밤잠을.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글쎄요, 뭐 서울시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9시, 10시쯤에 당락이 결정이 됐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는데, 네, 문제의 경기지사 이 결과를 그래도 조금 더 보고 잠을 청하자라고 했던 게 벌써 2시 반이 훌쩍 넘게 했군요. 2시 반까지를 봤을 때 김은혜 후보가 약 1.2%포인트 앞서는 걸로, 예, 제가 또 다음날 아침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럴 상황이라서요. 예, 2시 반에 잠을 청하고 5시 반에 눈을 떠봤으니 5시 반부터 이제 슬슬 역전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네,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역전을 시킨 것이죠. 네, 그게 6시 반 지나서 7시쯤에 이제 당선 확정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지사 외에는 뭐 그렇게 손에 땀을 쥐게 박빙의 승부가 벌어진 데는 최소한도 광역단체장에는 별로 없었죠. 네, 경기지사만 유독 여론조사 때도 아주 박빙, 초박빙 이런 저희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글쎄요, 정말 여론조사의 그 초박빙이 결국 맞았습니다. 네, 가장 정확하게 정말 초초박빙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근소한 0.12%죠. 0.15%포인트네요. 0.15%포인트. 예, 정말 대선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앞선 그 표차보다 더 아주 신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아무튼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하, 저 경기지사마저 김은혜 후보가 이겨야 활용점정, 그렇죠? 활용, 눈에 용의 눈에 딱 눈을 거려야 이렇게 승천하는 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점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를 못했네, 아깝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줄 압니다만은 글쎄요, 좋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민심의 또 경고일 수가 있죠. 예, 이번 선거 전반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참패입니다. 예,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이 참패인데 경기도에 그래도 윤 정부가 잘하도록 야당의 불씨를 살려놓은 그런 결과였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를 딱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글쎄요, 12년 만에 지방 권력이 뒤집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김동원 하이파이브 5개의 이슈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지금 뭐 11시, 아침 11시 우리 원래 오리지널 타임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예, 오전 방송과는 오후 방송이 또 차별화가 돼야 되겠길래 상당히 고심을 해서 5개를 줬습니다. 아침 11시에 하면은 또 이 몇 가지 사안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건 오전과 오후 상황을 다 포함을 해서 그래도 5가지 아주 생생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화답을 지금 하는 차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골렸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12년 만에 지방 권력이 뒤집혔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지방선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12년 만, 4년 임기니까 세 번째 텀을 지나고 네 번째 텀에서 지방 권력이 다시 국민의힘, 이전에는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런 계열로 쭉 갔습니다만은 지방 권력이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던 권력이 뒤집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혼자 살려고 다 죽였다. 이 혼자, 역시 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재명이겠죠. 이재명 혼자 살려고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 아마 눈치 빠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은 개항을 해서 생환을 했습니다. 생환을 했는데 무명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윤형선 후보를 10%포인트 정도로 뭐 10%포인트는 아슬아슬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론조사에서 서너 번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듯이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래서 개항을 해 발을 묶였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때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기 대권 주자는 누구인가? 지방선거가 마무리가 됨에 따라 이제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가 누가 꿈틀대고 있느냐, 누가 차기 용꿈을 꿀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점심 드실 때부터 그럼 차기는 누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셨을 법한데요. 세 번째 이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보든 보수든 단일화하면 이겼다. 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을 특정해서 얘기를 할 때 참 이 말이 뼈아프게 들립니다. 진보든 보수든 단일화하면은 이겼다. 네,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동훈 무혐의 막은 최성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본 검사일 텐데요. 이 최성필이 어떤 이 과거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를 해서 한동훈 무혐의를 막은 건지, 네, 발언 최성필을 추가 자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번 지방선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슈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네, 요 최성필 말고도 또 박지원, 진중권, 최민희, 주광덕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다섯 번째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하고 또 이 녹화 방송은 또 조금 다릅니다. 네, 역시 뭐 생방송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이름도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에게 또 어필도 하고 하는 게 역시 묘미는 묘미일 텐데요. 네, 오늘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전반적으로 어제 열렸던 지방선거 결과를 정리를 하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지 도로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만에 지방 권력이 뒤집혔다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12년, 4년, 임기가 4년이죠. 서울시장도 그렇고 뭐 어디 지방의 군수도 그렇고 다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을 3번을 해야 12년 만이니까요. 이른바 세 텀이 지난 다음에 네 번째 초입에서 권력 지형도가 뒤바뀌었다 하는 얘기죠. 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4년입니다만은 5년 임기를 갖는 데가 있죠. 누가 5년 임기를 가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죠. 대통령 임기는 4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그래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이렇게 맞물리지를 않고 띄엄띄엄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국력이 너무 좀 낭비가 된다. 투표 한 번 하려면은 국고가 뭐 수백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할 거면은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글쎄요, 선거법을 바뀌지 않는 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국고 또는 효율적인 선거 관리 이런 거를 위해서 통폐합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각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대5 뭡니까? 광역단체장이죠. 광역단체장이 12대5 마지막 김동연이 경기도 지사를 차지하면서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13대 4에서 12대 5로 저렇게 수치가 오늘 아침 7시 반에서 정확히는 7시 한 45분쯤에 김동연 당선 확정 이렇게 아마 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자, 12대 5로 결정이 났습니다. 12대 5든 13대 4든 그야말로 민주당의 참패입니다. 예,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참패고요. 그렇다면 압승을 거둔 여당에게 힘을 몰아준 메시지는 바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뜻이다. 라고, 그렇죠. 집권 여당의 지지를 보낸 것은 우리가 먹지 살기가 팍팍하니 어려우니 집권 여당, 너희 힘 있는 여당이 한번 좀 제대로 좀 해봐라. 경제도 한번 살리고 우리 민생 더 이상 팍팍하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겼다라는 뜻이죠. 예, 도표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쎄요, 몇 시간 지났으니까 벌써 이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때인데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도 서울시장 오세훈, 예, 경기지사 바로 피말리는 심야 새벽 개표로 당선이 된 김동연. 오세훈은 59.05, 경기지사로 뽑힌 김동연은 49.06. 예,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니까 오세훈이 얼마나 큰 차이로 낙승을 한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참 여기서 선거에서 10%포인트면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인천시장 유정복 51.76. 유정복은 바로 4년 전에 인천시장에 나와가지고 낙선을 했죠. 예, 누구한테? 바로 이번에 또 붙은 박남춘 민주당 후보와 겨뤄서 박남춘이 이기고 유정복이 낙선을 했는데 4년 만에 아주 큰 서력을 했습니다. 네, 보기 좋은 서력, 보기 좋게 서력했다고 제가 표현을 하려다가 역시 보기 좋게 승자와 패자가 있는 그런 게임에서는 역시 패자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기 좋게란 말을 제가 하려다가 멈칫 거렸다는 점 제가 발표드리고요. 글쎄요, 선거는 정말 승자에게는 깨끗하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지만 패자, 더더군다나 아주 아슬아슬하게 석패를 한 분들한테는 따뜻한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선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죠. 예, 이긴 사람이 거의 승자를 독식하는 그런 체제에서는 패자에게도 우리가 따뜻한 박수를 보낼 그럴 우리는 선진화된 그런 민주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패자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원지사 김진태 참 아주 우여 941생이었죠. 공천에서 탈락을 하고 이른바 황상무 KBS의 앵커 출신의 황상무가 이 전략공천으로 강원지사에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김진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국회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이게 번복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겠다, 죽음도 불사르겠다라고 아주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당이 아이고 김진태 가만히 놔두면은 저거 쉽게 안 끝날 선수야. 저거 더 크게 시끄럽게 하기 전에 아유 그네 다시 경선으로 하자라고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었죠, 결과를. 그래 최고위원회에서 경선을 하자라고 그전에는 전략공천으로 그냥 황상무를 내리꽂은 건데 네, 김진태 후보가 이런 공천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은 거죠. 그래서 경선을 했더니 지명도가 높은 김진태가 이기고 그 바탕으로 바로 어제 54%라고 하는 아주 큰 격차로 이제 강원도지사에 도백이 된 것이죠. 네, 김진태 후보를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아시아 스튜디오에 방송 초대를 했습니다마는 아이고 전무님 제가 지금 뭐 막 강원도지사 지금 뭐 표박가리를 막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 지금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방송 출연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자리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과 한번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지사 이철호 뭐 여기는 당연한 것이죠. 77.9%. 근데 또 지나치게 좀 높은 면도 있습니다. 네, 경북지사의 국민의힘이 되는 거는 우리 정치 지형상 당연하지만 글쎄요, 거의 78%. 저걸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는지요? 네, 경남지사 박완수 65번 7%, 뭐 65나 77이나 아주 큰 스코어 차이인데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78%라는 몰표를 얻는 것도 사실 건강한
건강한 양당 그 체제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대구시장 여러분이 다 아시는 홍준표 78.75. 네, 오히려 이철우 경북지사보다도 조금 더 높죠. 네, 아무튼 홍준표 지금 이제 지사가 됐네요. 지사가 아니라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중앙 정치에서 설당이 없어지자, 야, 내가 여기서 눈칫밥 먹으면서 2년을 국회의원 더 하느니 차라리 대구에 내려가서 내가 맹주가 되겠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어차피 TK의 본산 아닙니까? 그죠? TK 본산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5년 뒤에 한번 재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계산인데요. 예, 틀림없이 홍준표는 5년 뒤에 다시 대권을 마지막으로 타겟팅을 할 겁니다. 왜? 4년, 대구시장은 4년 아닙니까? 예, 4년이 끝난 다음에 바로 8개월 뒤에 대선이 딱 벌어지니까 시기적으로 참 맞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의 이 계산법은 좋다. 대구시장을 내가 잘하고 대구 TK의 맹주로서 마지막 대권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네, 2달 전에 홍준표의 대구시장 출마, 이거를 어느 매체보다도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먼저 보도를 했는데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왜 그 좋다는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대구시장에 출마를 할까? 예,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홍준표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겠냐? 국회의원도 할 만큼 하고 경남도지사도 2번이나 한 상태에서는 이미 이제 마지막 꿈을 대권 실현 여부에 둘 것이다. 그럼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낫냐? 대구시장을 하는 게 낫냐? 네, 국회의원은 이미 이제 윤석열과 그런 갈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기에 중앙정치의 설당은 점점 줄 것이다. 차라리 그렇다면 하방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커온 대구 지역에서 맹주가 되는 게 오히려 지름길이겠다라고 판단을 집중팔고 했을 겁니다. 네, 그랬더니 또 대구 분들이 저렇게 79%라는 놀라운 지지율로 그 꿈을 성큼, 예, 이게 부풀게 지금 한 것이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울산시장 김두견 59.78, 예, 득표율입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66.36. 네, 이렇게 보고요. 충북지사 김영환 58.19.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충청이 지금 이번 선거에 키를 주고 있다라는 걸 서너 번 얘기를 했는데 그 한가운데 충북지사 김영환이 있는 것이죠. 김태움 충남지사가 됐습니다. 53.87. 대전시장입니다. 이장우 51.1. 세종시장입니다. 최민호 52.83. 네,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줄줄이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텃밭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 지형이 저렇게 바뀐 것입니다. 네, 의미가 상당히 있지요. 저 정도면은, 네,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줄기차게 그 지역에 아주 그 맹주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권력이 이번 지자체 선거로 통해서 처음으로 여야가 뒤바뀌었다 하는 점이 매우 이 의미가 심장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세종시는 뭐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세종시가 이른바 호남처럼 민주당의 텃밭으로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여기는 바뀌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밑에 지금 이제 제가 호남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광주시장, 제주시사 모조리 지금 민주당에서 갖고 갔죠. 여기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난공불락. 네, 하도 어려워서 아예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불락. 예, 전혀 그 공격이 안 된다, 공략 자체가 안 된다라는 뜻이죠. 예, 면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82.2. 여기는 숫자가 앞에 8자가 들어갑니다. 82.1.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김영록 75.7. 광주시장 강기정 74.9. 제주지사 오영은 55.1. 예, 물론 제주는 호남이지 않습니다만은 호남 바로 밑에 지역적인 위치, 그 다음에 4.3 사태, 제주 4.3 사태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4.3 사태 영향으로 민주당의 아주 초강세가 유지가 됐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영훈은 55.1로 얻었는데요. 그래도 표를 많이 받은 겁니다. 네, 호남이 아닌 상태에서 지역적인 그런 그 기반을 바탕으로 55%라고 하면 표를 많이 얻은 것이죠. 예, 아무튼 이렇게 전라북도 지사, 전남, 광주시장, 제주지사 플러스 새벽 7시 반에 승부가 결정난 경기지사, 네, 김동연까지 포함해서 5개만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가고 나머지 12개는 국민의힘이 탈환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실상부하게 민주당의 참패로 봐야 됩니다. 참패.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뭐 이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정반대. 대구시장, 그다음에 경북지사, 경남지사 이렇게 이른바 예, 저 나오죠. 2018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14곳을 갖고 가고요.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이 1곳. 네. 지금 민주당이 14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고 국민의힘에서는 2곳이었다가 12개로 앞에 10자가 하나 더 붙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참패라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참패와 압승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발 좀 국민 좀 편하게 잘 살게 해라. 그리고 집권당 어차피 집권당이 정책을 다 좌지우지하고 돈을 다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권한 국민께 허락받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여당 됐고 이 정도로 다 지방 권력도 너희들한테 통째로 안겨줬으니 제발 경제와 민생을 좀 살려줘라. 만약에 니들 이거 못하면은 다음 총선에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 세력들은 그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국민께 부여받은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그 다음에도 또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한 번 선거에 졌다고 물론 뭐 지금 한 번이 아니죠. 민주당은 대선까지 포함하면 3번 연속 이 진 상황인데요. 예, 그래도 또 마찬가지로 집권당이 실수를 하거나 헛발질을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기회가 또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항상 이렇게 스윙 권력이 왔다 갔다 그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 인생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네. 2년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1년 10개월 남은 총선에서 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지 그때 민주당이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 하면은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벌어질 것이고요. 민주당은 그래도 개혁과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쟤들은 뭐야? 국민의힘은 지들의 여당 됐다고 옛날 그 버릇을 못 고쳤네? 라고 국민께서 판단을 해주시면은 완전히 또 뒤바뀌는 결과가 나니까요. 1년 10개월이라는 게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에서 어느 당이 개혁과 당의 운영을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또다시 심판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지사 개표였죠. 정말 아주 피가 말리는, 보는 사람도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후보자들은 정말 피가 아니라 온몸에 그런 그 혈류가 꽉 막힌 듯한 그런 그 심정을 가졌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패가 확정됐을 때 그 환호, 그 다음에 그 낙담 이게 이제 한꺼번에 몰려왔을 텐데요. 예, 경기지사 개표 요거를 한번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 때는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5%포인트를 앞섰습니다. 대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에서는 4.8% 윤이 앞섰는데 대선 때는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5%포인트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0.15 8,900표 차이로 정말 아주 기사회생이란 말도 참 그러네요. 뭐 더 좀 센 표현 없을까요? 완전히 죽다 살아났다. 그렇죠? 우리 표현대로 죽다 살아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정말 경기지사 개표는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네, 김은혜가 한때 5%포인트로 앞섰고요. 제가 2시 반까지 지켜봤을 때가 1.4, 1.5%까지 앞선 상태라 야 이거 뭐 뒤집힐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이제 억지로라도 잠을 청했습니다마는 5시 반에 이게 슬슬 역전이 시작이 되더군요. 네, 바로 이때 부천, 화성 즉 서남부권이 있는데요. 이게 표가
10만 표 정도 남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10만 표 정도, 예, 새벽 5시 반쯤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남아있는 개표가 10만 표 정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표가 많이 남아있는 따라서 특정 뭐 유불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보니까 화성, 네, 화성이면은 우리 그 왕 시청자 중, 예, 아주 대표적인 왕 시청자인 트럼프 슈퍼맨님이 계시는 데가 동탄이죠, 동탄. 동탄의 북경반점, 그 맛집으로 유명한 동탄반점이 바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는 민주당 바람이 굉장히 센 것이죠.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화성이 남아있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슈퍼맨님을 제가 떠올렸는데, 화성이 남았어? 야, 그러면은 이거, 이 김은혜 후보가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네. 매우 어렵겠다. 예, 화성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아주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야, 이거 표가 10만 표 정도 남았는데, 화성이 표가, 절반 정도 아직 개표가 될 거면은 상당히 쉽지가 않겠다. 김은혜가 재역전이, 이게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역시 그대로 가더군요.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표와 그 남아있는 표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그런 이제 결과가 보여지죠. 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관련, 예, 바로, 예,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화성과 부천도, 이 민주당이 아주 초강세 지역입니다. 부천에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민주당 이낙연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제 기억으로 부천에서도 한 8 내지 9% 정도 앞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부천, 화성, 이른바 민주당 계열이 초강세인 지역에서 10만 표가 남았다고 하니까, 김은혜가 그러면, 예, 이걸 뒤집기는 매우 어렵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은 것이죠. 네. 김동연 그 후보가 이제 뭐 도지사죠. 예, 도지사는 물론 이제 오늘부터 도지사가 아니고요. 7월 10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입니다. 다음 달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뒤에 정식으로 취임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네, 지금 현재의 도지사가 그대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기 바로 직전에 도지사가 누굽니까? 예,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도지사였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바로 대선으로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면은 이재명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도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퇴를 했기 때문에 부지사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부지사가 지사 대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7월 1일부터는 이제 경기도에는 바로 김동연 지사가, 인구가 아주 서울보다 인구가 더 지금 많죠. 네. 최대의 지역을 거느린 경기도를 지금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경기지사로 김동연이 저렇게 되면은 바로 그 당에 어떻습니까? 대권 후보로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김동연이 재권을 쟁취할 걸로는 안 보입니다만은, 네. 그렇다면 이재명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3월 9일 패한 이후에 절치부짐을 해서 5년 뒤에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으로 재기를 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점점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슈에서 다루겠지만 이재명이 개항을 해서 생활을 했다 손 치더라도 글쎄요, 대권 후보로서 더 입지를 다졌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점을 두 번째 이슈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어떻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바로 이제 지방 권력도 뒤집힌 그런 그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국정 드라이브를 이제 세게 걸 것이다. 우리가 그립을 세게 진다고 그러죠. 그립을 세게 지면서 국정 드라이브의 골든 타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총선까지는 선거가 없습니다. 지금 총선이 1년 10개월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선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변화와 혁신을 꾀할
골든타임 1월 12월 동안은 자기를 흔들 계기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어야 선거에서 혹시라도 지거나 하면은 이제 또 공격받을 일이 있습니다만은 1년 10개월 동안은 아무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정을 혁신할 아주 골든타임을 맞았다 하는 얘기죠. 네, 여당이 압승을 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국정의 혁신을 가져오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개혁,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던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에 상당한 신경과 관심을 쓸 것이다. 예, 여기에 뭐 하나 더 붙이자면 교육개혁도 있습니다만은 교육개혁은 그야말로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연금과 노동개혁의 우선순위를 두고 개혁을 할 것이다. 예, 오늘 대변인을 통해서 윤 당선인이 아니죠. 이제 입에 아주 뱄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을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대변인 통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물가와 민정 안정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표를 준 걸 잘 알고 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예, 대장동 수사 이거는 지금 오히려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검찰이라든가 경찰들이 한참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해도 좀 주춤할 겁니다.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대장동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성남FC 또 법카, 김혜경의 법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민심이 그렇게 하라고 표를 던져준 걸로 다들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아슬아슬하게라도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를 갖고 갔으면은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김혜경의 법카 유용 의혹 이것은 수사에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장동이나 성남FC 같은 경우는 이제 돈 흐름과 증언, 결정적인 증언 이런 거를 확보를 하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법카 의혹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또다시 증언을 해주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마당에서 글쎄요, 경기도 권력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김혜경의 법카 의혹은 매우 더디거나 매우 어렵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이슈는 이 혼자 살려고 다 죽였다. 당연히 이재명이겠죠. 이 혼자 살려고 정말 여기저기 다 죽였다. 이게 물론 이재명이 추천을 했던 김동연 후보마저 경기도지사에 떨어졌으면은 정말 이제 자기 혼자 살려고 다 죽였다라는 말이 딱 적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만은 겨우 새벽 7시 반에 이제 기사회생을 했기 때문에 다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죠. 좀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이재명과 김동연만 살리고 다 죽었다 하는 얘기가 더 적합하면은 그렇게 표현을 바꿔도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재명 혼자 살려고 다 죽였다. 뭔 얘기일까요? 왜 이재명이 계양을에 당선이 됐는데 혼자 살려고 다 죽었겠느냐? 예, 바로 이제 원초적인 그런 책임론이 불어지는 겁니다. 원초적인 또 개가를 조금 해볼까요? 네. 이재명이 계양을로 왜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자, 이 서울시장에 오세훈을 꺾을 만한 마땅한 그릇이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는 안 보이더라. 예. 서울에도 25개 이상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25개는 구청장이고요. 대개 한 구에 2명, 갑, 을, 2개를 하니까 48명인가 그렇습니다. 서울의 지역구와. 거기에 대부분 다 민주당 의원들이었죠. 강남벨트 빼놓고는. 그런데 한 사람도 필적할 만한 사람을 찾지를 못한 것이죠. 네, 저쪽에 은평구에 누굽니까? 박주민, 세월호 변호사라고 하는 박주민이 내가 좀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서도 아이고 야 네가 되겠냐? 오세훈 대 박주민 하면은 그게 승부가 되겠어? 라고 박주민 주저앉히고 야 그러면 누구를 찾아봐야 돼? 라고 하면서 바로 인천 계양을에 있는 직전 당대표 송영길을 끌어내서 서울시장으로 한 게 누굽니까? 네, 이재명 세력입니다. 이재명 세력. 이른바
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당내에 곳곳 요직을 다 포진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세력에서 그 그림을 만든 것이죠. 자, 송영길 그럼 차출. 당신이 서울시장 전직 당대표였으니까 그 지명도 이용해가지고 오세훈 한번 꺾어봐. 왜 그렇게 송영길 카드를 꺼냈을까요? 바로 송영길을 드러내야 개항을이 보궐선거가 열릴 거 아닙니까? 예, 공석이기 때문에. 그럴 때 자기들의 주군인 이재명을 집어넣겠다 이거죠. 네, 이재명의 지역구는 원래 강남갑, 이번에 안철수와 김병관이 대전을 펼칠 그 집에 순회동 아닙니까? 순회동이 바로 분당 갑에 속한 거니까 자기 집이 있는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열려도 그걸 피하고 개항을 오가는 거는 훨씬 개항을이 금배지를 달기에 수월한 동네였다. 그리고 보통 개항을 해서 송영길이 5선을 할 동안에 항상 20% 넘게 여유 있게 승리를 했었다라는 게 이제 가만히 됐겠죠. 아유, 그러면 그래. 이재명 안전하게 저 개항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송영길과 이재명 주연의 그런 그 각본이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더니 바로 여기저기서 지금 선거 기간에 많은 볼멘 소리가 나왔죠. 도대체 명분이 있는 출마여야 된다. 이건 명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어떻게 대선에 책임을 져야 할 이재명과 송영길이 대선 끝난 다음에 2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는 서울시장, 하나는 개항을 국회의원 방탄용 옷을 입으려고 출마를 하느냐. 이거는 명분이 제로다, 제로. 빵점이다, 빵점. 이걸 유권자들이 이걸 인정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건 지방선거의 큰 악재다라고 본 것이죠. 예, 정치 분석가들, 선거 분석가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야, 이거 저거 자충수다. 송영길 서울시장,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이재명 개항을 이거 지들만 살려고 나머지 이른바 민주당의 그랜드 플랜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처사다라고 했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방송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예, 결과적으로 그대로 됐습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자기들만 주목을 받으려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생동감 있는 그런 그 전략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살려면 이재명을 버려야 된다. 예, 인천 개항을 해서 자기 혼자 살려고, 예, 막판에 또 공약된 게 뭐였습니까? 김포공항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시키고,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는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김포공항 없애고 그 자리에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를 이 공사를 해서 2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네. 바로 그런 것들이 또 좌충수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 이겼다 손치더라도 이재명이 야, 역시 참 아주 대단한 후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 이긴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또 실제로 송영길이 그 지역에서 20% 이상으로 넉넉하게 이겼던, 그래서 5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은 10%포인트 겨우 넘는, 그것도 아주 정치 무명인 윤영선 동네 내과 의사를 상대로 그 정도의 표차를 하는 것은, 예, 승자가 이재명이라고요? 네,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심이 이재명을 패자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재명은 결코 이겼을 때 이겼다고 할 수 없는 패자다. 완전한 패자다. 민주당을 그렇게 사생의 골목길로 끌고 들어간 결과적으로 리더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실제로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선대위원장을 맡으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민주당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붐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한 3가지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뒤집히는 결과가, 윤영선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발이 완전히 묶여서 일정의 90%를 다 개항해서 소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비대위원, 최고위원, 전직 최고위원들을 다 개항으로 와서 나 좀 살려다오라고 개항을 얼마나 아주 북적북적거렸죠.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를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하루 종일 개항을 해 앉아서 비대위원들 나 좀 이거 여기 큰일 났으니까 와서 좀 유세 좀 해달라라고, 예, 선거 직전에 한 3, 4일 동안은 아주
개항을이 북적였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그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빚은 책임 있는 이재명과 송영길은 총체적으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총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뭐 당연한 예정된 수순이죠. 총사퇴를 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 지도부라는 얘기는 바로 비대위원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를 했다. 윤호중, 그 다음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 이래 총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 충분히 예견이 된 겁니다. 사욕 정치의 패배다라고 자중질환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사욕 정치의 패배라는 아주 강한 워딩으로 비판을 한 게 바로 친문계 핵심 위원입니다. 홍영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욕과 선동으로 민주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다. 당연히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죠. 사욕,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죠. 혼자 살려고 민주당을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뜨린 그런 결과다. 무슨 김포공항 이런 얘기는 다 대선에서 이미 안 되는 결론을 다 낸 건데 인천 계양을이 김포공항에 살짝 한 구덩이를 이렇게 그 소속으로 하고 있다고 어떻게 인천공항하고 그걸 합해서 김포공항을 없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 줄줄이 다 이게 역풍이 불 거 아니냐라고 사욕 정체가 빚은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거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사욕, 정말 이재명과 송영길 자기들만 살려고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은 돌고 있다라는 사욕 정치가 민주당을 저렇게 굴욕적인 참패로 이끌었다. 예, 오늘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도부 총사퇴하겠습니다라고 나왔죠. 뒤에는 국민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 예, 정말 천편일률적인 내용이죠. 국민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오전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친문과 친명, 문재인과 가까운 세력, 그 다음에 이재명과 가까운 세력이 갈등이 지금 매우 격화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이 혁신을 해야 될 주체냐, 아니면 당신부터 쇄신을 당해야 될 대상이냐, 이 얘기는 누가 했을까요? 지난번 대선에서 나온 가장 젊은 후보였죠. 박영진,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났을 겁니다. 박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가 이게 헷갈린다. 이재명이 혁신을 주도를 칼을 쥐고 혁신을 해야 될 주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당신부터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물론 그 박영진의 말은 후자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은 당의 리더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그 사람이다. 금배지를 받더라도 그 사람은 쇄신 대상이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진짜 헷갈려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재명은 이제 쇄신 대상이 돼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지적으로 돼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 민주당에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성찰 없는 거대 야당, 이게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쭉 저와 함께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쭉 시청하신 분들은 그런 그 단계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입법 독주, 뭡니까? 검수완박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검수완박. 검수완박을 정말 아주 사상 초유의 꼼수의 꼼수, 탈당에 또 많죠. 예, 위장 탈당, 그렇죠? 네, 누굽니까? 그 민영배, 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양양자 그 광주 의원은 그래도 막판에 자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만 민영배라든가 이런 꼼수 탈당 등으로 해서 검수완박을 강행한 그런 폭주를 하고 있다. 예,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거는 정말 민심을 거꾸로 간다. 그러고 자신들의 어떤 5년 동안의 그런 그 권력 비리, 이것을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검찰의 칼을 숨겨두는 그런 아주 나쁜 법안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뭐 국민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건 무리한 입법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폭주로서 검수완박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대선서 졌죠. 분명히 졌죠. 그런데 반성을 했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어떤 프레임을 갖나요? 젖잘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니까
대선을 지면은 당연히 모든 당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혁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바로 다음 날부터 등장한 캐치프레이드가 젖잘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 졌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이른바 이재명을 옹위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젖잘 싸라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기 때문에 반성할 필요는 지금 없다. 이재명이 뭘 잘못했냐. 불과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난 걸라고 얘기를 할 때부터 아하, 이 자들은 정말 이 반성을 할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이 표에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생각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싸늘한 시선을 겪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른바 성비위가 또 터져 나왔죠. 성비위 누가 이 주인공이었습니까? 바로 천안 출신의 삼선 아주 그 중진이었죠. 박완주라고 하는 그 의원이 성비위 이것도 오래된 성비위인데 이 감추려다가 막판에 이제 드러나서 이 언론에 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비위로 이 더불어만진당이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들어보셨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만준당이라는 그런 그 아주 오욕적인 치욕적인 그 별명을 갖는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의 성비위가 덮쳤다는 얘기 그것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내홍, 자중질환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공동 비대위원장인 25살 박지현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동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말은 다 맞는 얘기이지만 야 지금 선거 며칠 안 남겨놓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야 당이 완전히 오합지졸로 보이잖아.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얘기해. 그러고 조그만 게 비대위원장을 시켰더니 못하는 말이 없어. 말은 뭐 이렇게 똑같이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로 민주당의 이른바 실력자들 몇 선 되는 중진들이 다 지탄을 하지 않습니까? 저 박지원 저거 해당 행위야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바로 이런 입법 독주, 성비위, 자중질환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 중에서 글쎄요 다 마찬가지 비중이지만 저는 검수완박 이것을 밀어붙인 오만 이것들이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실망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 2달간에 걸친 검수완박 온통 신문이라든가 라디오 방송에서 도배를 한 그런 상황이죠. 바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국민에는 안중에도 없고 밀어붙인 그 오만이 민심의 뜨거운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만평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만평 허니문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니문 효과. 네, 윤석열 6일 지방선거 민심의 안정로, 국정의 안정인데 역시 6일 지방선거 민심이 윤석열을 태우고 국정의 안정한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민심의 회초리는 저렇게 쓰러진 민주당의 이 종아리에 딱딱딱 때려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아파 하면서 쓰러진 그래서 윤석열은 허니문 효과를 이때 허니문은 두 가지 여야도 허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민심과 집권층도 허니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한번 잘해봐 라고 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이제 국정을 힘차게 한번 밟아봐 라고 하는 그런 그 민심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만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NS 투표소 박 손가락 인증샷이 가능하다. 민주당 손가락 인증상은 민심에 두 손 들었습니다. 네. SNS에 투표소 박 손가락 바로 투표소 박에서 손가락 인증 이렇게 나는 투표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호 1번, 기호 2번 이것을 많이들 한다라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민주당 손가락은 민심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런 그 두 손을 번쩍 드는
네, 민주당 손가락 인증상은 바로 항복이죠, 항복. 민심에 항복하는 이제 열 손가락을 들었다 하는 것을 한 컷에 담았는데요. 네, 이번 그 선거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따가운 민심이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만평까지 가 있고요. 글쎄요,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 생방송이 아니고 저 혼자 쭉 얘기를 진행을 하고 이제 이것을 녹화로 생방송, 이게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제 업로드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비록 녹화 방송이라도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을 여러분들이 깜빡하시는 분들은 네, 구독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좋아요는 보통 그냥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면은 좋아요를 깜빡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 끝나자마자 네,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아시죠? 이제 왜 중요한지. 바로 좋아요를 여러분들이 수백 개를 보내주시면은 바로 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가서 많은 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그렇게 많이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자 중에 차기 대권, 물론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된 지가 지금 2달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선에 버금가는 큰 지자선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라는 게 여러분들 뭐 당연히 궁금하죠? 네. 언뜻 여러분들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에 4번째 당선이 된, 벌써 4번째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반문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4번째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 오세훈 시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4번째 당선이 되면은 3번을 했단 말이야? 그럼 4, 3, 12, 그이가 12년을 서울시장을 했나? 당연히 아니죠. 첫째 4년을 하고, 2번째 재선을 할 때 1년 만에 그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투표, 국민소환제로 인해서 주민투표를 무상급식, 기억나시죠? 거기에 33.3% 이상이 투표율이 나와야 뚜껑을 여는데 33.3%가 약간이 모자라가지고 투표함 여는 자체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직도 거른 상태라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거의 뭐 쫓겨가다시피 할 그럴 상황이죠. 네. 그럴 때 2번째 텀은 1년밖에 못한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바로 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딱 1년 한 것이죠. 그러니까 3번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은 6년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란다. 서울시장은 4년에 1년, 6년을 시장한 것이죠. 네. 그런 다음에 6년이고, 요번에 이제 아주 온전히 4년을 더 하면은 이제 10년 서울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글쎄요, 4번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4번 다 당선되는 아주 기이한 또 이 기록을 써 놓고 있는데요. 오세훈 이렇게 되면은 뭐 누가 말해도 유력한 제1착으로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4선 시장으로 오세훈, 3선 의원으로 안철수, 이렇게 많은 이번에 당선된 사람 중에서 2-3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주자가 넘친다. 네. 요 작은 제목으로는 이현성을 이끈 이준석 입지도 관심이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이준석도 당대표로서 이렇게 압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당 지배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준석이 그렇다고 대선 후보로서 지금 더 중량감을 높이는 그런 상황은 엄밀히 말해서 아닙니다. 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의 어떤 공과가 지금 나올 텐데요. 네, 본인이 또 여러 가지 그렇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성상납 의혹이니, 바로 이번에 경기지사에서 김은혜를 당선 못 되도록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8,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한 15,000표를 얻었나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강용석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당내 경선을 하게끔 하지 왜 강용석 당내 경선을
참여를 시키지 않아가지고 이런 그 사단이 난 거냐,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내 경선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복당을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내 단일화를 못한 상황이시죠. 예, 지금은 뭐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오세훈, 안철수,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글쎄요, 여러분들 동의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예, 정치의 신상품 중에 스타성을 높이고 있는 한동훈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서울시장에 4번을 당선을 한, 물론 뭐 4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 딱 6년 했다고 제가 이 계산을 했죠. 오세훈 당연히 제1착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번에 잘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노원에서 분당갑으로 가서 3선에 성공을 한 안철수, 예, 차기 당권과 대권에 반드시 이제 이 노리겠죠. 네, 여기에 한동훈 같은 경우 이른바 정치 신상품, 또 윤석열의 아주 핵심 오른팔이자 정치 감각과 또 뭐 패션 이런 걸로 이른바 스타 기질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 한동훈도, 네,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글쎄요, 또 한 사람 끼라면은 저는 그의 업무 수행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되겠지만 이른바 부동산 관리의 핵심 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 누굽니까? 지금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네, 바로 원희룡. 예, 원희룡이 만약에 부동산 관리라든가 대중의 그런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보이면은 야, 이 맡기니까 잘하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그 후보 반열에 당연히 넣을 수가 있겠죠. 지난 경선에서는 몇 등을 했습니까? 4등을 했죠. 4등. 윤석열, 그 뒤에 홍준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승민, 네 번째가 바로 원희룡.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희룡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른바 부동산 그런 그 폭등의 그런 그 책임을 두고 지난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아주 호되게 국민들의 지탄과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본인의 능력에, 업무 수행 능력이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은 후보군으로 그건 점프를 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지금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산적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은 그렇게 정말 아주 업무 수행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기에는 사실 그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원희룡 이렇게 이제 서너 사람이 바로 야, 차기 주권 이 중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자가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2의 윤석열도 나올 수가 있죠. 윤석열은 뭐 그분이 대통령이 되려고 아마 본인도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이 대운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 지형도 이런 것들이 다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추대를 뭐 글쎄요, 거저 주섰다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본인도 당연히 몰랐던 그 대통령의 꿈,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제2의 윤석열이 어디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변수가 또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어렵다. 왜? 윤석열이 대권으로 올라간 데는 바로 현 집권 세력의 탄압을 받았다는 이미지가 가장 컸습니다. 탄압을 받고 나중에는 물론 뭐 견디다 못해 옷을 벗었습니다만은 꿋꿋이 벗겼다. 나는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국민들의 어떤 신금을 이렇게 자극을 했던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바로 이 현재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 건데,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로부터 만약에 탄압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이제 이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제3 세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하여튼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제 기자 생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생일잔치보다도 더 분위기가 좋았던 국민의힘, 오늘 바로
혁신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제 막 이겼으니까 기고만장하고 또 막 그렇게 뭡니까 아주 과욕을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실까봐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바로 혁신위원을 출범을 시켰다. 이거는 뭐 이제 준비된 그런 커리큘럼이겠습니다만은 혁신위원장의 이미지가 비교적 좋은 최재형 지금 종무의원이죠. 예, 최재형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겼다. 그래서 정당도 개혁하고 바로 민주주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되는지 그런 숙제를 맡길 혁신위원장 그리고 2년 뒤 총선에도 대비한다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바로 오늘 보여줬습니다. 네, 거만하거나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로 우리는 이겼지만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킨 거 저는 뭐 미리 준비된 이 그 과제지만 상당히 그래도 적절했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네, 오세훈 시장 얘기를 제가 처음에 했습니다만은 그의 시정 이게 탄력을 아주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야 뭐 일 제대로 하네라고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4년 동안 받으면은 정말 그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대선으로 가는 그런 그 지름길에 놓여 있는데 바로 그걸 뒷받침할 그럴 수치가 이렇게 나오죠. 원래 서울구청장이 25개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는 24대 1이었죠. 24대 1. 어디가 하나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서초구의 조은희 구청장 딱 한 명이었습니다. 24대 1.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늘 최종적으로 17대 8. 네, 24대 1에서 17대 8로 저렇게 대역전을 한 것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8군데를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노원, 중랑, 강북, 성북, 은평, 요 5개의 중간에 있는 성동구,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관악, 금천, 요게 8개가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뭐 완전히 국민의힘의 중간 벨트는 아주 싹쓸이를 한 것이죠. 위에 5개, 아래에 3개 빼놓고는 17개가 국민의힘에서 탈환을 했다. 이게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밤 12시쯤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앞선 데가 14군데였습니다. 14군데. 예, 12시 반까지 제가 쭉 이렇게 메모를 하고 지켜봤는데 14군데에서 민주당이 앞서서 야 이상하다. 이른바 저 오세훈이 저렇게 59%까지 지지를 받았으면은 분명히 이게 시장 찍고 그 다음에 줄줄이 이렇게 줄투표라고 그러죠. 시장을 국민의힘 찍었으면 밑에 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 이른바 줄투표 양상이 어느 정도는 벌어져야 되는데 시장은 오세훈을 압도적으로 찍고 구청장은 또 민주당 후보를 찍네라고 하면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럴 이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12시가 1시, 2시, 3시, 4시로 가면서 점점 더불어민주당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이 패색이 직견해서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8군데만 차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줄투표가 나지를 않았을까요? 왜 서울시장은 오세훈을 59% 압도적으로 찍고 구청장은 상당수 민주당을 찍었을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24군데에서 현역 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 구청장 중에서 물론 이제 이 지역색, 그다음에 특정도 출신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됐습니다만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 중에서 야, 저 구청장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발전을 시켰어.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이른바 무슨 산책길, 자전거 도로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영장도 관내에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구청장 아주 뭐 4년 동안 잘했어 라고 하는 이른바 개인기가 있는 성과가 있는 구청장한테는 오세훈을 찍었던 사람도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었던 것이죠. 바로 현역 구청장의 이점과 성과를 낸 구청장에 대한 재신임, 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8군데나 민주당에서 갖고 갔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마무리됐고요. 네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진보든 보수든 단일화하면 이겼다. 참 그렇습니다. 이거 참 할 말 우리 많죠. 진보든 보수든. 네. 서울시 교육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얘기. 네, 결과적으로 삼선에 무지하게 관운이 좋은 조희연, 예, 성공회대 교수 출신입니다. 성공회대 교수 출신이고 민주당, 물론 교육감 후보는 당적을 드러내지 않지만 누가 보래도 친민주당인 것이죠. 친민주당의 이른바 좌파 진보 쪽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아무튼 글쎄요. 네, 그들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진보 좌파 쪽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38%라는 40%도 안 되는 득표율로 또 됐습니다. 예, 3년임으로 된 것이죠. 바로 4년 전에 그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교훈을 이번에도 또 간과를 하고 3명이 다 나와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예, 바로 이 합리적 보수 쪽에서 보면은 참사죠, 참사. 범보수 후보들 합하면 53%가 넘습니다. 그럼 후보 단일화만 되면은 바로 교육감에도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있는데 참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습니다. 끝까지 다 나왔죠? 끝까지 다 나오고 예, 이 3년임 성공에 들러리를 섰다. 누가? 조박조가 들러리를 섰다. 예, 조희연 성공에 또 다른 조박조. 조는 뭡니까? 네, 그 관련된 내용을 띄워주세요. 기사를 띄워주세요. 기사를. 3년임 성공에 들러리를 선 조박조. 네, 바로 이거를 한번 보시죠. 중간쯤에 조전혁 후보가 23.49, 박선영 후보도 23.10, 둘만 합해도 46입니다. 둘만 합해도 46이기 때문에 조희연의 38.2를 가볍게 추월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참 뭐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조전혁 23.49, 박선영 23.10, 뭐 조전혁과 박선영 후보는 차이가 거의 없죠. 네, 소수점 0.39 차이니까 0.39 차이요. 그죠? 1%포인트 차이가 안 나는데 두 사람만 단일화를 했어도 조희연은 충분히 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시 교육감도 그야말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데 끝까지 서로 양보를 안 한 겁니다. 네,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박조의 조는 조영달 후보. 예, 서울 4대 교수 출신입니다만은 이분은 10%도 채 넘지를 않았습니다. 8% 정도 득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지난 4년 전에도 박선영과 같이 나와가지고 이른바 박선영과 단일화를 하면은 그때도 조희연을 꺾을 수가 있는데 끝까지 조영달 후보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박선영도 더 이상 상승 기세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시죠. 네, 바로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세 사람의 단일화 무산, 이것은 참 두고두고 예, 꼭 뭐 교육감 선거, 교육계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보수 진영의 합리적인 보수 진영의 이거는 금과 옥조로 삼아야 됩니다. 단일화를 통해서 분루를 삼킨 이거는 참 아주 모델로 삼고 두고두고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단일화하면은 다 이겼다. 예, 또 단일화 얘기하면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강용석과 김은혜의 단일화도 참 이 아픈 구석이죠. 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용석의 복당 불허로 아예 입당 자체를 거부를 한 상태라 당내 경선에 강용석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용석에 쏟아진 김은혜 역전패 분노. 이렇게 되면 뭐 강용석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김동연과 이재명을 강용석이 살렸다라는 말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강용석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김동연과 이재명, 강용석이 살리다니 이 당내 경선만 강용석 참여를 시켜도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김동연이 김은혜의 8,000표 차밖에 안 났는데 강용석은 얼마를 얻었을까요? 5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표를 갖고 그 5만 표는 이미 사표가 된 상황에서 김은혜가 뭐 여유 있게는 아닙니다만은 김동연을 이렇게 적지 않은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용석의 5만 표는 아주 상당한 뼈아픈 표로 둔갑을 해버렸다 하는 얘기죠. 네. 네, 가세연의 강용석 역정론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결과가 이렇게 되면은. 네. 단일화됐다면 어땠을지 참 속이 쓰리다. 권성동. 이제 와서 저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이제 와서. 참 속이 쓰리는 거는 권성동 그대뿐만이 아니고 이 많은 그런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훨씬 더 속이 쓰리죠. 예. 저렇게 됐을 때는 저 예측을 다 하면서요. 정말로 중진급 의원이라면은 야 저거 강용석 그대로 출마를 하면은 표가 분산이 되고 이거는 잘못하면 그대로 민주당의 경기지사를 헌납할 수가 있다. 이러니까 이거는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복당을 시켜서 경선을 시키던가 아니면 복당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복당은 불허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재, 이게 정치는 원래 협상과 중재의 그런 산물입니다. 정치에서 협상과 중재 빼놓고는 뭐가 남습니까? 예, 그런 거를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강 건너 물 보듯 구경을 하다가 이제 저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속이 쓰리다. 이거는 참 무책임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속 쓰린 거는 유권자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이 훨씬 더 속 쓰리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저도 속이 쓰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섯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 한동훈 무혐의 막은 최성필 한동안의 추가 자천을 검토하고 있다. 예, 요거는 오늘 선거와 관계없는 이슈 중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성필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최성필은 검사입니다. 검사고 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2020년부터 21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을 같이 보좌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두 명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수차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두고 무혐의 처분을 결재해달라. 아무리 뒤져도 이 한동훈의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그냥 무혐의로 끝내자라고 수사팀이 여러 번 결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로 번번이 결재를 거부를 한 사람입니다. 최성필이. 네. 그래서 문정부의 밉보인 한동훈에 대해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미룬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 장본인이죠. 예, 최성필이 이렇게 결재를 거부를 해서 총 12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는데도 바로 이거를 결정을 안 하다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끝판에 할 수 없이 무혐의를 제가를 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정치색을 보여서 한동훈의 무혐의 처분. 예, 수사팀은 자, 이거 봐서 우리가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한동훈이 관련됐다는, 연루가 됐다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으로 결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최성필이라는 사람이 2차장, 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결재를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던 그런 내용을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그 내막을 쭉 이 조사를 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정치검사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좌천을 곧 할 예정이다. 어디로?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수사권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안 주면은 그야말로 학생의 책과
노트, 연필을 뺏는 거와 똑같지요. 네, 바로 이 수사권을 뺏는 법무연수원에 한동훈도 지금 1년 반 가 있지 않았습니까? 2년까지도 됐었죠. 한 번은 법무연수원, 한 번은 사법연수원 이런 식으로 연수원으로 갔는데 바로 자기에게 그렇게 열 몇 차례나 그런 그 무혐의 재가를 미룬 정치검사에게 이거는 후배들을 위해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라고 추가적인 좌천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동훈 관련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 조국과 추미애가 이번에 열성적으로 지원을 한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남양주 시장이죠. 최민희 남양주 시장에 이렇게 제발 이번 최민희만은 당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최민희는 조국과 추미애를 위해서 민주당 정권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싸웠다라고 해서 지원 사격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남양주 시장에 국힘으로 나온 주광덕 후보가 주광덕 그 후보는 바로 이 남양주에서 국회의원을 2번인가 했습니다. 그렇죠? 2번인가 했는데 결과가 표 차이를 한번 볼까요? 표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네, 주광덕이 53.4, 최민희가 46.5, 표 차이가 크게 났군요. 53대 46, 이 정도면 표 차이가 크게 난 겁니다. 크게 조국이 아무리 지원을 하고 추미애가 최민희는 민주당 정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투쟁을 했다라고 그렇게 추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엮어내는 데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주광덕이 당선을 하고 그 뒤에 조국과 추미애의 지원 사격도 큰 빛을 잃었다라는 것을 제가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소개를 할까요? 박지원이 등장을 합니다. 박지원은 이 투표 개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생당사. 이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 살려고 당을 죽였다. 이재명 얘기하는 거죠. 자기만 살려고 당을 죽였다. 네, 이 자생당사라는 것은 다 이제 조어입니다. 조어. 박지원이 저런 걸 잘하지요. 자기만 살려고 자생, 당은 죽였다. 당사. 바로 자생당사를 박지원이 이재명을 딱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진중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다. 그거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이재명 사욕으로 당이 지금 거의 문 닫을 지경이다라고 진중권이 모처럼 만에 글쎄요, 두 사람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진중권이 박지원의 말에 화답을 한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진중권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한다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의 SNS 글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쓴 글이죠. 이 후보가 당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선거에 나왔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욕을 위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당을 희생시킨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겼다고 하더라도 자기만 이기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선거에는 다 진 거다라고 진중권이 모처럼 만에 박지원 말에 이렇게 화답을 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 오늘 비록 그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로 여러분들 역시 녹화니까 조금 심심하죠. 여러분과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라든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 접촉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밋밋하기는 합니다만은 오늘도 5개의 하이파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벌어졌던 지방선거의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게 어떤 이 정계의 어떤 평지풍파를 이루어질지 예측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 평소보다는 좀 짧게 하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만은 벌써 그렇습니다. 1시간 20분이 훌쩍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깜빡하신 분들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